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9월이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저희가 무더위를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비가 네. 와서 이렇게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도 지치지만 우리의 또 식수원인 낙동강에도 지금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녹조 현상도 사라져야 되는데 현재 낙동강 곳곳에 여전히 녹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예,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라고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녹조 전문가로 네.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환경 속에 이제 미생물들, 특히 식품 관련 미생물들을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녹조 독성 물질이 농작물로 어떻게 흡수 이행되고 그 독성이 잔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게 됐고요. 네. 결국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식품이 하나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졌고요. 그런 연구들을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독성과 관련된 이야기 짧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녹조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녹조는 남세균이라고 불리는 세균에 속하는 미생물들이 그 이제 늦봄에서 초가을 과도하게 그 수를 증식할 때 우리가 이제 녹조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데요. 네. 특히 담수 환경에서 광합성이 가능한 이 미생물들이 수표면 위로 자라게 되면 물 색깔들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녹조 라떼, 녹조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이제 녹조 라떼라고 여름만 되면은 단골로 나타나는 이 뉴스거리인데 녹조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네, 녹조가 발생하는 데는 크게 한 세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그 네. 첫 번째로 바로 부영양화입니다. 예. 부영양화는 물 속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좋게 표현해서 부영양화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물이 오염됐다.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나 영양분들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중에 대표 물질들이 질소나 인인데요. 이런 질소와 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변 또는 비료 또는 농약 또 생활폐수 곳곳에서 이제 강으로 유입되게 되고요. 이걸 먹이 삼아 앞서 얘기 드렸던 남세균들이 굉장히 그 수를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오염된 물이 녹조의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물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녹조도 더 많아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이제 네. 기후변화이죠. 네. 아마 절실히 체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수온의 상승, 그다음에 기온의 상승이라든지 영양분의 유입이라든지 예. 아니면 강수량의 변화 이런 다양한 기후 변화의 요인들이 결국에 녹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특히 장마가 좀 길어지면 다행히 녹조가 감소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더 녹조를 심화시킬 수도 그래요? 있죠.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수계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수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유속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강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그리고 강의 환경이 변화하는 게 이제 녹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 되게 더웠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기온이 높은 현상도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원래 유난히 더 무덥고 네. 힘든 여름이었죠. 그죠? 네. 이런 여름이 길어지면 오히려 녹조 발생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에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요. 최근에는 장마철은 점점 짧아지고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 물도 유입이 되고 수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조가 감소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집중호우 이렇게 단기간에 비가 과도하게 내리게 되면요, 인근 토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비료 또는 분변들이 이제 강으로 유입하게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녹조의 먹이인 질소와 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추석이 지났는데도 녹조를 볼 수밖에 없죠. 올해는 근데 또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근데 네. 장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앞에 네. 비가 온 거는 소용이 없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장마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7월, 8월에 장마가 왔다면 예. 이제 한 무더위에 녹조가 발생하는 기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유독 조금 빨리 장마가 시작되고
또 이제 일찍 끝나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말부터 8월에 굉장히 녹조가 심하게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이 녹조가 10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지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건 결국 우리 강도 지금 오염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나 수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죠. 뭐 녹조 발생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네. 하나 우리가 더 볼 게 바로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뭐 총칭해서 시아노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시스틴, sak스톡신, 실란드로포몹신, 아나톡신 등 다양한 독성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강이나 호수, 담수 환경에서 발견되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네,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그러면은 이제 녹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마이크로시스틴은요, 이제 친수성이라고 해서 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든 따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을 이용하면 뭐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레저 활동 그리고 농업 활동 다양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입으로도 그리고 코로도 또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 물질로 알려지면서 이제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단기 복용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오한이나 발열, 복통 등이 올 수 있고요. 네. 장기로 보게 되면 간염증, 간비대, 또 이제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신장 독성이나 신경계 독성, 그리고 또 정자수 감소인 생식 독성에도 영향을 주는 네네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단기간 또 장기간 섭취할 때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또 이게 몸에 있게 되면 어떻게 또 몸이 변하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독성 수치도 굉장히 낮아서요. 예. 호량으로 먹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네.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심각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네. 낙동강 지금 녹조 상황이 어떤 수준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예. 이제 매주 거의 낙동강을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낙동강을 가보면 굉장히 녹조층이 두텁게 자랐고요. 낙동강, 대구, 이제 경북 지역 낙동강 곳곳에 이제 경계 단계, 뭐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조금 기온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해제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만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보면 강정 고령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남세균 세포 수를 이제 숫자를 살리게 되는데요. 밀리리터당 한 손톱 엄지 정도 되는 범위에 한 네. 12만 개의 세포들이 이제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8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앞서 뭐 세포수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와닿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실제로 독성, 사람에게 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고요. 8ppb라는 기준을 현재 삼고 있는데요. 만약 8ppb가 된다, 그러면 레저 활동도 금지. 뭐 수영이나 조깅, 낚시 그 전반적인 모든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다 금지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뭐 이제 모든 지점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점에서 4,000ppb, 아유. 네, 그리고 또 치수장 앞에 400ppb가 검출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치로만 좀 환산해 본다면 500배를 지금 넘어선 네, 그렇죠. 수치인 것 같은데 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낚시나 수영 같은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그 녹조물을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맞아요. 단순하게 네,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녹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음용수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미국의 CDC, EPA, 그러니까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을 하면 그 인근에도 가지 말라라고 경고판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 피부로, 또 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시스틴은 물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결국 그 물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화합물들인데 농작물에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농작물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농작물이나 어패류에서 해외에서는 검출된 사례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300도 이상에서만
분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가열 조리법으로는 사실상 분해는 불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톨리도라고 해서 미국의 한 시에서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딘이 검출되니까 아예 단수 조치를 하고요. 세탁도 금지, 네, 빨래도 금지, 요리도 금지, 샤워도 금지, 이런 전반적인 이제 수돗물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무서워지고요. 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녹조물을 직접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할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예. 드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제 녹조가 발생을 하면은 네.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는 뭐 환경부라든가 뭐 대구시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정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걸 또 저희가 항상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또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어도 되는가 그쵸.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마이크로시티는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제 고도 정수 처리라는 기법으로 수돗물에서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녹조 독성 물질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는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보완점이 있다면 네.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검사를 자주 하고 이제 수돗물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 조금 다르게 좀 바라다 보면요. 네. 고도 정수 처리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좀 고도 정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을 원수로 가지고 있다. 즉 굉장히 안 좋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고도 정수 처리로 독성 물질이 제거는 되지만 그 제거 과정이 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녹조를 좀 찾아봤더니만 그 녹조가 발생하면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네네네. 떠다니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에어로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네네.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셨는데요. 네. 네, 공기 중으로 녹조 독성이 날아간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물하고 친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수표면에 변화가 생기거나 또 이제 뭐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물이 튀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습기처럼 쉽게 표현을 하면 가습기처럼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게 되고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코나 이제 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더 독성이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이제 조사 어디까지 날아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이제 녹조가 발생한 지점에서 10km 이상 까지도 이런 독성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네.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제 한두 차례 조사를 조금 진행은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조금 이제 기후 때문에 녹조가 덜 발생하다 보니까 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관련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나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이제 녹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개선 방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녹조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채수 지점이나 조사 방법, 네. 이런 방법들의 개선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녹조를 남세균 세포수라는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생태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경대 이승준 교수님과 함께 녹조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녹조 발생은 사실 뭐 마시는 물만 걱정을 하지만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 녹조물로 우리는 마시고 또 농작물을 기르고 레저 활동을 하고 그 물로 이제 근간으로 살아가게 되죠. 녹조를 수돗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편협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안 마시는 이유. 과연 뭘까? 우리는 해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낙동강의 상태를 보고 있고 그 때문에 불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겨울철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이 과연 깨끗한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환경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측면에서 한번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예.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